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도 작가 꿈꾸기 4강 중에 마지막 차시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가을의 절정에서 첫인사를 드렸는데 이제 겨울이네요. 시간의 흐름을 인지한다는 건 과연 뭘까요? 바로 변화겠죠. 아이가 태어나 학교 가고 대학 가고 어른이 되듯이 가시적인 변화도 있겠지만 서정주의 식구에서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에서 바람이 연꽃을 만나고 가는 그 찰나, 또 윤동주의 식구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에서 별이 바람에 스치는 그 찰나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나 시인들은 시로서 그 시간을 잡았고 순간을 영원으로 바꾸었죠. 그들이 바람처럼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계속 교과서에도 수록되고 인구에 회자되고 있으니까요. 작가는 역시 글로서 시간을 붙잡고 쪼개고 살리고 남기고 그래야 하나 봅니다. 오늘은 시인을 꿈꾸신 적 있으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도 시를 좋아하시죠? 저는 시를 좋아해요 하면, 뭐 그래요? 와, 멋있어요. 어머, 그런데 참 여유 있으시네요. 시를 쓴다는 건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시는 모두 말장난인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도 느낌이나 말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 첫 시간에 이 세상의 글들 중 대부분이 비문학적인 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보 전달하는 글이라든지 지식을 전하는 글이라면 내 목적만 인지를 하면 더 이상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죠.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고요. 예전에 인터넷 시장이 처음 열릴 때 인터넷이야말로 정보의 바다라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유튜브는 바다의 물길이 전 세계적으로 모두 일제히 열린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일반 유튜버들도 어쩌면 그렇게 많은 지식을 알고 있으면서 지금껏 잠잠히 살고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정보들을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죠. 그러나 그런 지식은 간혹 환경 설정에서 속도를 1.5배속으로 조정해서 중요 단어 위주로 듣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유명 중국집 탕수육 똑같이 만드는 레시피, 좁은 집안 수납 정리 방법, 이런 것들요. 내가 익히고 터득하면 끝이죠. 문학은 써먹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문학 그 자체가 인간다운 가치를 확인하고 정립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와 인간다움, 인간 정신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해석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당장 살기 힘들고 바쁘다고 예전보다 문학을 가까이 못한다지만 사실 문학이 가장 중요한 때, 필요할 때는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생각해보면 좋은 소설이나 시집은 여전히 스테디셀러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출판사에서도 여전히 찍어내고 있죠. 불경기가 없어요. 광고를 해도 지극히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집안에 오래되어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고 활자조차 낡아서 다시 펴들어도 좀처럼 읽어지지 않는 그런 책 모두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사 갈 때도 미련을 못 버리고 망설임 중에 다시 챙겨가는 거요. 이런 현상은 왜일까요? 좋은 문학은 시간이 지나도 다시 읽고 싶어지는 거죠. 여기에는 분명 힘을 주는 무슨 에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눈물 짓게 하고 변화시키는 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슴이 기억을 해서 그 책을 또 챙기는 거예요. 무거워도. 언젠가 또 읽을 것 같아서요. 소설보다 시집을 펼칠 때면 누워있다가도 어딘지 일어나서 읽어야만 할 것 같은 부담감을 느낍니다. 제목도 내용도 간여머가 없이 평이한 문장들인데도 시인은 도대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시인과 나의 감성 사이에는 간극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약간 긴장된 상태가 됩니다. 간혹 우리의 일상이 찌들어갈수록 또 현실감이 팽배할수록 세월이 쏘아넣은 화살처럼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생각이 들 때는 내 자신이 관습적으로 살고 있는 거더라고요. 이 아카디악한 감성줄을 놓아버리는 게 차라리 속편할까? 결국은 그렇게 누구나 살게 되어 있는 거 아닐까 싶을 때도 있어요. 자, 화면에는 김연아의 얼음판에서의 표현을 두고 서양과 우리나라 해설가의 극명한 관점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으실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 클린, 저 기술은 가산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서양, 나비죠? 마치 꽃잎에 사뿐히 내려앉는 나비의 날갯짓이네요. 한국, 코너에서 착지 자세가 불안정하면 감점 요인이 됩니다. 서양, 음반이를 쓰다듬으면서 코너로 날아오릅니다. 실크가 하늘거리며 잔무늬를 경기장에 흩뿌리네요. 저런 점프는 난이도가 높죠. 경쟁에서 유리합니다. 제가 잘못 봤나요? 저 점프 투명한 날개로 날아오릅니다. 그녀는 하늘에서 잠시 내려와 경기장에서 길 잃고 서성이고 있습니다. 경기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금메달이네요. 금메달. 울어도 되나요? 정말이지 눈물이 나네요. 저는 오늘 밤을 언제까지고 기억할 겁니다. 이 경기장에서 유나의 아름다운 몸짓을 바라본 저는 정말 행운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 신이시여. 어때요, 여러분? 중개한 해설가가 유독 시적 감수성이 출중한 것인지, 또 그쪽 나라 사람들이 모두 잠재적 시인들인지, 감성도 원래 주어지는 것인지, 불필요한 감정 낭비를 자제하는 점잖은 국민성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점수로 평가하는 경쟁 구도에 최적화되어 있어서인가, 여러 생각이 드는 중개 해설이었어요. 우수한 우리나라 국민의 문학적 감수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현재 나에게 주어진 감성이 있다면, 문학을 사랑하고 시를 사랑하는 감성이 남아있다면, 그럼 녹슬지 않게 다스려야겠구나 싶은 결론이 생깁니다. 그래서 문학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시에 관심을 갖고 새 마음으로 또 다시 읽어보게 됩니다. 물론 음악이나 미술 등 모든 예술 장르가 인간을 유연하고 말랑하게 만들어주겠지만 시야말로 삶에 지치고 둔해진 감성을 날카롭게 해주는 장르가 아닌가 싶어요. 시인은 시로 무엇을 왜 말하려고 할까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어떤 존재이며 이렇게 사는 게 과연 잘 살고 있는 것인가? 근원적인 물음에서 시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나를 바라보다 보면 너, 그리고 세상, 세계관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세상을 마주하다 보면 이웃의 아픔이 보일 수도 있고 또 자연을 노래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사회의 참여의 입장을 문학의 힘을 빌려서 외치고 싶기도 하죠. 예술인들은 무엇을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화상이라는 제목으로 작품을 많이 남기나 봅니다. 시인 윤동주도 이상도 자화상을 썼고 미술계에서도 빛의 마술사 렘브란트는 40점 이상의 자화상을 그렸다고 하죠. 자화상으로 나는 이런 인간이야 라고 쓴다는 거는 나를 까발리는 것이죠. 나를 포장하는 것은 적어도 시에서는 버려야 합니다. 시인과 시를 분리시켜야 하는가, 작품만을 평가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시인이 있습니다. 친일 문제와 시를 분리시켜야 하느냐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시인은 시는 잘못이 없다. 시는 시인을 위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독자를 위해서도 아니다. 우리들이 태어난 것처럼 시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다. 또 어떤 분은 태어나는 것은 자유이되 삶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은 진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라고도 했는데요. 서정주는 친일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잘못된 과거라고 고백도 했죠. 첫 시집인 화사집부터 거장의 솜씨로 빚은 뒤 한숨이 나올 정도로 좋은 시를 줄줄이 써낸 서정주의 시, 자화성을 좀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애비는 종이었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팥뿌리같이 늙은 할머니와 대추꽃이 한 주 서 있을 뿐이었다. 엄에는 달을 두고 풋살구가 꼭 하나만 먹고 싶다 하였으나 흙으로 바람벽한 호롱불 밑에 손톱이 까만 애미의 아들, 가보년이라든가 바다에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외할아버지의 숨많은 머리털과 그 크다란 눈이 나를 닮았다 한다.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세상은 가도 가도 부끄럽기만 하더라. 어떤 이는 내 눈에서 죄인을 읽고 가고 어떤 이는 내 입에서 천치를 읽고 가나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진 않을란다. 찬란히 튀어오는 어느 아침에도 이마 위에 얹힌 시의 이슬에는 몇 방울의 피가 언제나 섞여 있어 벼치거나 그늘이거나 혓바닥 늘어뜨린 병든 숙회마냥 헐떡이면서 나는 왔다. 한국말을 이토록 아름답게 쓰는 게 가능할까요? 미당 서정주의 이 자화성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 최고의 시로 꼽기에 주저하지 않는 거죠. 애비는 종이었다.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는 정말 많은 사람에게 차용되는 구절이죠. 얼마 전 타계한 고 이건희 회장이 지금껏 나를 키운 건 파라리 외로움이다 한 말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시인은 가면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시는 솔직해야 합니다. 가면 벗고 우선 자신을 적나라하게 벗겨야 합니다. 첫 문장인 애비는 종이었다. 참 직설적이죠. 서정주의 아버지는 인촌 김성수 집안의 마름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비롯된 문구인 듯 해요. 다만 분명 지주의 아랫사람이긴 하지만 마름이 19에서처럼 서정주 아버님이 종 취급을 받기까지는 했을까 싶어요. 마름이라는 직종은 중간 관리자로 마을에서 수작농들로부터 소작류를 걷어들이는 위치이기 때문에 지주 입장에서 최소한 소작농한테보다는 잘 대해주지 않을까요? 시인 스스로 종의 자식으로 단정하는 자괴감은 아마 시적 과정일 수는 있으나 밤늦도록 못 오는 애비, 또 팥뿌리같이 늙은 할머니, 또 산딸을 앞두고 풋살구 하나 못 먹는 처지에 또 바다에 나가 못 돌아오는 할아버지. 이 남자들의 부재가 불러일으키는 외로움이 이 시에서는 느껴지죠. 23해 동안 자신을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라는 명구, 23살이 라는 청춘의 절정기에 병든 숙회마냥 헐떡거리며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철저한 자기 비하는 당시 1930년대의 유교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서정주 시인의 치열한 실존 의식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시인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사랑할 때 누구나 시인이 된다고 플라톤은 말했고 바이런은 시인이 되려면 사랑에 빠지거나 불행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실적 고통을 오히려 반짝이는 이슬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말이죠. 왜 인류는 끊임없이 위대한 시인을 낳고 시인은 배가 고파도 시를 쓰며 바쁜 현대인들은 시간을 쪼개서 시를 읽는가라는 물음에 가장 가까운 대답은 뭘까요? 아마 시 속에 사랑이 있어서가 아닐까요?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됨과 시인이 사랑에 빠지게 됨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시인마다 사랑을 소재로 많은 시를 남기는데요. 아픔이 달걀 노른자처럼 박힌 사랑의 모습이 형상화된 경우가 많은 걸 보면 사랑의 기쁨은 잠깐, 고통은 영원한 것 같아요. 시를 창작할 때는 세 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소재 찾기, 선택된 소재에 작가가 시적인 의미 부여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상하기.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자신의 경험을 통해 소재 찾기입니다.
창작의 길에 들어서지 않아도 글을 앞에 둔 그 누구라도 잘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쓰려던 것을 잘 쓰는 것과 잘 쓰기 위해 쓰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잭 런던은 1876년에 태어나 40세까지 살면서 많은 저서를 남겼는데요.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감은 기다린다고 오지 않더라고. 직접 찾으러 나서야 하더라고. 또 다르게는 이렇게도 전해옵니다. 영감이 쫓아오기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몽둥이를 들고 찾으러 가야 한다. 라고요. 많은 작가들이 창작의 고뇌 속에 선물처럼 주어지는 소중한 영감을 작품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피와 땀을 쏟고 있는데요. 그런데 잭 런던은 영감이란 하염없이 기다린다고 오지 않는다는 거죠. 몽둥이를 들고 너 어딨어 하고 찾아 나서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영감이 기다린다고 척척 와주면 정말 고맙겠는데 참으로 인색하기 그지없더라고요. 제게는. 집 나간 영감이 이 할미가 죽었다. 기별이나 가면은 그제서야 오려는 건지 출발은 한 건지 몇 시간을 더 기다리면 오는 건지 막막할 때가 많더라고요. 작가의 길을 가려면 올까 말까 한 것을 한없이 기다리다가는 때를 놓치거나 지쳐버리겠죠? 자신이 살아온 여정 속에 겪은 수많은 경험은 이미 풍부한 영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소재를 찾아나가는 것, 끈기와 인내 한번 발휘해 보실까요? 경험 속에서 축적된 시적인 감수성을 소재에 녹여 넣어서 시를 남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시인이기 이전에 생활인이고 9식구의 가장이어야 했던 박목월이 6.25 전쟁을 견디면서 그 궁핍의 세월을 어떻게 넘어왔는가를 1964년에 쓴 시 가정에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까요? 가정, 아랫목에 모인 9마리의 강아지야. 강아지 같은 것들아.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을 걸어 내가 왔다. 아버지가 왔다. 아니, 19문 반의 신발이 왔다. 문수가 다른 9켤레의 신발을 대하는 생활인 박목월이 잘 나타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시인들의 단골 수제입니다. 사랑의 경험만으로도 누구든지 시인으로 탄생하기도 하죠. 시인 박목월에게도 아름답고 아픈 사랑이 있었습니다. 30대 후반 가정이 있는 시인에게 명문여대를 다니던 H가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는 시인과 시를 좋아하는 문학 소녀와의 만남이었겠으나 시가 매개된 대화란 참으로 낭만적이지 않았을까요? 존경을 넘어 이성의 감정이 싹트게 된 여대생 H를 염려한 박목월은 후배 시인들을 통해 잘 타일렀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사랑, 그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랑의 마음만큼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의 가을이 올 때 박목월은 제주도로 잠행합니다. 그녀와 함께였죠. 도피 생활이 여러 달이 들면서 부인 유익순 여사가 제주도를 찾습니다. 제주도의 단칸방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초라한 세간살이들이 즐비했고 부인은 난리를 피우고 박살을 내는 대신 그간 얼마나 고생이 많냐고 위로하며 동절기 추위를 대비한 두 벌의 옷 그리고 생활비 봉투를 내밀고 조용히 돌아섭니다. 여대생은 그녀 통곡만 했다고 하죠. 결국 박목월은 여대생 H와 헤어집니다. 서울로 돌아오지만 바로 아내와 아들딸이 기다리는 집으로 가지 못하고 효자동에서 2달 동안 하숙 생활을 하다가 귀가합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어느 눈 내리는 겨울날 박목월은 옛날 자신이 사랑했던 여대생의 집을 찾아 나섭니다. 이미 그녀도 결혼하여 중년 여인이 되어 있었죠.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응접실에 마주 앉습니다. 박목월은 종말의 의미란 글에서 그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녀를 방문한 것은 눈발이 내리는 날이었다.
죽기 전에 한 번쯤 만나보고 이승을 하직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던 그녀를 찾아가게 된 것이다. 문이 열렸다.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막혔던 하나의 통로가 이제 열리는 것이다. 미소 띈 그녀의 모습, 문득 나는 외면해버렸다. 외면해버렸다기보다 고개가 절로 돌아가 버린 것이다. 유리창에는 여전히 눈발이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내 앞으로 다가왔다. 여전히 미소를 띤 채. 나도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이 미소를 띤 채 서로 건너다보기 위하여 나는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으며 또한 얼마나 나 자신을 채찍질해야 했던가. 하지만 그것은 지난 일이다. 지금 그녀와 나는 서로 미소 띤 얼굴로 물끄러미 건너다보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일어섰다. 이제 하직해야 할 때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승을 떠나기 전에 꼭 한번 다시 만나보려던 젊은 날의 그 새롭고도 눈물겨운 결심을 이루게 된 오늘의 나의 발걸음은 무척 허전하고도 가벼웠다. 박목월은 이 극적인 해울을 한 그날 밤 방문이란 제목의 시를 남긴 거죠. 그리고 H를 만나고 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6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아,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했듯이 우리가 노래로 부르는 박목월의 이별의 노래는 목월의 스토리를 대상으로 누군가 쓴 상상력의 산물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 여부를 떠나 기러기 울어예는 하늘 구말리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젖어드는 거는 우리의 경험에서 오는 공감 능력 때문이 아닐까요? 두 번째 선택된 소재에 작가가 시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시를 처음 대하는 분들이 무조건 시를 아름답게 써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서인지 표현 부분에 애를 씁니다. 물론 소설에서도 시에서도 묘사가 이야기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토대가 됩니다만 사실은 소설에서도 묘사보다 이야기가 중요하며 시에서도 묘사보다는 의미 부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건 시의 본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소재를 아무리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한다고 해도 시인만의 의미 부여가 되지 않으면 결코 좋은 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화면에 박제삼의 시 울음이 타는 강을 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이 만약 노을 물드는 강물 앞에 서 계시다면 참으로 서정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싶어지겠죠? 참 아름답다. 아, 추억 돋네. 아, 마음이 울컥하네. 이런 말들이 나오실 텐데요. 박재삼 시인은 조금 다른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산골에서 시작된 작은 물줄기가 강물로 흐르다가 끝내 바다에 다다르는 그리고 소리 없이 사라진다는 것을 깨달으며 여기에서 인생의 여정을 보는 거죠.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거치는 삶의 유한함, 거기에서 오는 서러움,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자연 소재인 물의 흐름에 시적 마음을 부여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인생의 희로애락, 또 인생의 유한함, 그리고 한을 형상화해낸 거죠. 여기서 시의 주제도 구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겨울을 맞이하는 이때에 와닿는 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좋은 시인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하는가를 많은 작품을 대하며 안목을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울음이 타는 강, 박재삼. 마음도 한자리 못 앉아 있는 마음일 때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가을 햇볕으로나 동무 삼아 따라가면 어느새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 나구나. 제삿날 큰 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강을 보겠네.
저것 봐, 저것 봐. 내 부담도 그 기쁜 첫사랑, 산골 물소리가 사라지고 그 다음 사랑 끝에 생길 울음까지 녹아나고 이제는 미칠 일 하나로 바다에 다 와가는 소리 죽은 가을강을 처음 보겠네. 이제 구상하는 과정을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형기의 낙화라는 시인데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신앙송이 아니라 그냥 읽는 거예요. 시작.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했어요.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아롱아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고 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꽃이 떨어지는 거 바로 낙화죠. 이것을 본 시인의 마음에 뭉클한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소재에 시적인 의미 부여를 하게 되죠. 이처럼 언젠가 피었던 꽃이 떨어지는 게 어쩌면 인간의 만나고 헤어짐과 같구나 하고요. 그 순간 이거 시가 될 것 같아. 어서 시를 써야 되겠다. 빨리 집에 가야지. 이렇게 결심하며 이리저리 궁리하고 메모도 해보다가 주제를 낙하와 이별의 아름다움이라고 정한 것 같습니다. 그 후 제가 지난번 문단 나누기에서 문단마다 제목을 정해준 거 생각나시죠? 문단마다의 소주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몇 개 만들어 봅니다. 우선 이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한 연을 해줄까 하고 그 소주제를 적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별이 있기 전에는 또 만남과 사랑이 있었겠죠. 그래서 젊은 날의 사랑, 그것을 또 소주제로 하나 해주고요. 또 그 이별이라는 것, 그것은 이별의 슬픔도 있지만 결국은 축복의 시간이다. 이렇게 시상을 전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하나를 해주고요. 성숙한 결별이라는, 그냥 결별이 아니라 엉엉 울고 나 어떻게가 아니라 성숙한 결별. 그리고 아름다운 이별. 그리고 이별과 성숙한 영혼 등의 6개 덩어리로 배치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음보, 리듬이 살아나는 거죠. 운율이 살아나죠. 음보를 맞춰보고 또 행처리를 하고 만약에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거를 삼행으로 배치를 했잖아요. 그죠? 삼행으로 배치를 했죠. 그것도 다 작가의 어떤 그 의도가 반영이 된 거죠. 시상의 흐름과 연의 배치, 행의 배치는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음보와 행과 연의 배열 관계를 생각하며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전전긍긍했을 겁니다. 또한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지는 자연의 법칙을 인생에 만나고 헤어지는 법칙으로 표현해낸 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참 이영기 시인은 17살 어린 청소년기에 등단해서 이 시는 20대 중반에 쓴 시라고 해요. 그러니 인생에 대해서 참으로 성숙한 시각을 원래부터 가진 시인이구나 이렇게 감탄을 하게 됩니다. 시를 잘 쓰려면 기억해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남대문의 호객행위를 기억하라. 2. 감정의 늪에서 이미지 길어오르기. 3. 기본기 잊지 말기. 4. 메타포와 낯설게 하기, 활용하기. 그래서 남대문의 호객행위를 기억하라. 여러분 남대문 자주 가보셨어요? 남대문 갔을 때 호객행위 참 많았죠. 물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인 상인들의 해외 유입도 현저히 줄어서 예전 같지 않겠습니다만 한때는 남대문에 물건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노점상들이 골라 500, 골라 500 이렇게 외쳐대는 시절이 있었죠. 고객들의 시선을 붙잡으려고 짧은 문구에 애절함을 담곤 했었는데요. 고객의 마음을 잡기 위해 애써야 하는 예를 남대문까지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방송국에서 많은 제작비를 들여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아니다 싶으면 시청자 입장에 금세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려버리는 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또 서점에서 첫 페이지를 들춰본 책이 아니다 싶으면 획 덮어버리고 또 면접날 정장 입고 청심환 먹고 긴장감 속에서 최선 다해 대답하는 애절한 취준생을 떨어뜨려야 되겠다는 면접관의 결심 역시 첫 2초면 된다더라고요. 소개팅도 그렇지 않을까요? 첫인상의 중요성은 문학 작품에도 반드시 해당됩니다. 시의 문장은 마치 오리떼와 같습니다. 엄마 오리가 길을 잘 찾아서 안내하면 뒤따르는 오리들 역시 길을 헤매지 않고 잘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방향성에다 어쩌면 주제까지도 볼 수 있는 게 시의 첫 문장입니다. 첫 행을 쓰고 나면 시는 이미 탄생된 것입니다. 시작이 반인 셈이죠. 첫 문장의 좋은 예를 보시겠는데요. 우선 기영도 시인의 미안하지만 나는 이제 희망을 노래하련다. 이렇게 첫 문장이 시작되고 있죠. 그리고 중략이 되다가 마지막 연으로 가면 내 희망을 감시해온 불안의 짐짝들에게 나는 쓴다. 이 누추한 육체 속에 얼마든지 머물다 가시라고. 모든 길들이 흘러온다. 나는 이미 늙은 것이다. 이렇게 정거장에서의 충고, 시가 끝납니다. 절망뿐인 세상, 희망을 노래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희망을 노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해집니다. 두 번째는 김행숙의 다정함의 세계인데요. 이곳에서 발이 녹는다. 첫 문장이에요. 이 문장을 대하시면서 어떠신가요? 이어지는 문장도 또 궁금하시죠? 무릎이 없어지고 이곳에서 나는 영원히 일어나고 싶지 않다.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이해 가시죠? 제목 다정함의 세계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은 유명한 시죠. 노란 숲 속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엄마 오리가 첫 발을 떼면 뒤따르는 오리들도 이쁘게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노란 숲속은 계절적으로 가을일 것 같고 두 갈래 길은 갈등의 여정이겠죠? 여러분한테는 그런 경우가 없었나요? 있었겠죠? 나이더 게시 푸른 밤 첫 문장을 볼까요? 너에게로 가지 않으려 걸었던 그 무수한 길도 실은 내게로 향한 것이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는 마지막에는 나의 생애는 모든 지름길을 돌아서 내게로 난 단 하나의 애움길이었다. 이렇게 마칩니다. 창작하실 때 시의 첫 문장에 각별히 애정을 두어야 하실 것 같죠? 이제 시 잘 쓰고 싶은 두 번째입니다. 감정의 늪에서 이미지를 길어야 한다는 거죠. 살펴보실까요? 앞에서 박제삼의 시에서처럼 시는 인간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감정이란 사물에 대한 주관적인 의식인 만큼 객관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의 감정 표현은 화자의 독백이라고 할 수 있죠. 가령 슬픔을 말할 때도 상황에 따라 서글픔, 섭섭함,
안타까움, 서러움, 눈물겨움, 그렇게 다양하며 정도나 빛깔이 다른 숱한 감성들을 제시할 수 있죠. 이처럼 인간이 어떤 상황에 부딪혀 일어나는 내적인 일렁임을 정서라고 합니다. 정서는 본질적으로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죠. A라는 사람이 느끼는 정서와 B라는 사람이 느끼는 정서는 다릅니다. 새소리를 표현할 경우 자기 마음이 슬프면 새소리가 운다고 느낄 거고, 마음이 기쁜 사람은 새가 노래한다고 느낄 것입니다. 사실은 새가 우는 건 자신의 친구를 부르는 소리라고 합니다. 아이고 시끄러워 죽겠네. 쟤들이 왜 이렇게 아침부터 잠도 못 차게 떠들고 난리야. 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기보다 절제된 시어를 사용하고 절제된 그 감정을 독자가 대상을 통해 느끼도록 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찰칵 이미지 중심으로 시를 쓰는 것은 현대적인 기법이면서 세련미와 품격이 고스란히 느껴지게 됩니다. 김종삼 시인의 시 북치는 소년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북치는 소년. 내용 없는 아름다움처럼 가난한 아이에게 온 서양 나라에서 온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카드처럼 어린 양들의 듬성이에 반짝이는 진눈깨비처럼 저도 어렸을 때 먼 이국 땅에서 온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흰바탕에 카드 가득 눈이 소복소복 쌓여 있었어요. 완전 한방눈이 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창을 열면 우리 집 장독대에도 계집애 위에도 풍성한 눈이 덮여 있었지만 우리 집을 덮은 눈은 차가운 계절 겨울의 눈이었고 그 카드를 덮은 눈은 따스하고 찬란한 겨울이 아닌 다른 계절의 눈으로 여겨졌던 느낌이 있어요. 지금껏 내가 알던 세상에서는 만나볼 수 없었던 반짝이던 찰나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게 다가와요. 노래하자파 라파팜팜 라파팜팜 노래하며 북을 두드리는 소년들이 빨간 병정호 옷을 입고 이곳으로 오는 듯한 사진 한 컷이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장편 2라는 김종삼의 시인데요. 여기서의 장은 손바닥 장자예요. 편은 책편이고요. 그래서 손바닥 장의 책편에서 짧은 소설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이 시를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장편 2. 조선 총독부가 있을 때 청계천변 십전균일상 밥집 문턱엔 거지 소녀가 거지 장님 어버이를 이끌고 와 서 있었다. 주인 영감이 소리를 질렀으나 태연하였다. 어린 소녀는 어버이의 생일이라고 10전짜리 2개를 보였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한번 눈물이 났던 시는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난다입니다. 한번 울었으면 감정을 절제할 수도 있으련만 가슴이 에이듯 시리듯 여전히 울게 되는 게 참 이상합니다. 몹시 배가 고팠을 거지 소녀를 문전박대하는 이미지에서 마음이 아프다가 또 그날따라 물러서지 않는 소녀의 태연함이 또 동전 2개를 고사리 손으로 내보이는 눈물겨움, 애처로움, 장님 어버이를 부축해서 밥집으로 이끄는 소녀의 파싹 야위었을 몸과 그래도 자신이 효도한다는 들떠있을 마음이 가슴을 후벼 파는 거죠. 시를 읽으면서도 독자의 생각은 정처 없이 떠돌기 마련인지라 소녀를 가슴에 담은 채 세상의 많은 가련한 존재들로 확장되기 마련일 거예요. 이렇게 김종삼 시인의 시는 작은 존재의 시선이 머물게 하고 잊었던 것을 불러오게 하고 그래서 아련하고 깨끗해서 아름답고 아름다워서 슬픈 그렇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시가 고유한 세계를 갖는 이유는 그것이 언어의 장르이면서 또한 진실의 장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 시의 장면이 찰칵 찍히죠?
독자의 가슴에 이미지로 시를 새기는 법. 여러분도 연구해 보시기 바라요. 시를 읽으면서 마치 한 폭의 그림이 그려지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지요? 심상이란 시를 읽을 때 마음속에 그려지는 감각적인 모습이나 느낌을 말합니다. 인간의 감각기관을 터치해서 추상적인 관념으로 흐를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전달해 주기에 독자들의 정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가 쉽습니다. 여기 심상의 종류와 그것이 시에 잘 구현된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익히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테지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몸의 가장 윗부분부터 내려가면서 심상을 짚어볼까요? 제일 위가 이 눈입니다. 시각적 심상. 한번 여러분도 짚어보세요. 시각적 심상. 그 다음에는 어느 것이 눈 바로 밑에 있을까요? 저는 코와 귀 중에 귀가 먼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청각적 심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코. 코는 후각적 심상. 그리고 맛을 느끼는 혀. 미각적 심상이죠. 그리고 피부를 통해 느끼는 촉각.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뭘까요? 감각이 두 가지 이상 묶인 것이니 공감각이라고 하죠. 자, 자신의 감각기관을 한번 짚어볼까요? 먼저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후각적 심상, 미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감각적 심상. 그러면 예를 한번 보실까요? 시각적 심상은 이육사의 청포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여기서 은쟁반의 은색을 어떻게 알까요? 눈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각적 심상이 들어갔죠. 그리고 하얀 모시수건, 하얀, 이것도 시각적 심상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제목에서도 청포도 하면 이 청색도 또 시각적 심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청각적 심상은 김광균의 설야, 제목만 보면 시각적 심상이 쓰였죠. 내 홀로 밤 깊어 뜰에 내리면 먼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에서 옷 벗는 소리가 청각적 심상이죠. 눈 내리는 소리에서 여인의 옷 벗는 소리를 가져오는 것이 시인의 상상력입니다. 김상옥의 사양이라는 시인데요. 후각적 심상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활자가 주는 심상의 힘이 꽤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도 향그러운 활자를 보는 순간 코로 향기를 느끼려는 듯한 태세에 돌입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무슨 향기일까? 지짐에서도 프라이팬, 기름, 지지직 하는 소리가 느껴지니까요. 박목월의 물새알이라는 시에서 물새알은 간간하고 짭조름한 미역 냄새라고 명시적으로 미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혀에 짭조름한 느낌이 닿는 듯하지 않나요? 그리고 촉각적 심상의 예로는 대표적인 김종길의 성탄제입니다. 나는 한 마리의 짐승,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다. 열로 상기한 볼, 불덩어리의 체온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지 않나요? 공감각적 심상인데요.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이 묶여서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는데요. 예로 든 식구를 보실까요? 우선 정지용 시인의 향수를 읽다 보면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게 만들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비 금빛, 게으른 울음 우는 곳에서 잘 쓰지 않는 시어 해설피는 해질 무렵 햇빛이 엷어지는 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울음이라는 청각이 금빛으로 시각화되었죠. 그리고 김광균의 외인촌에서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는 학교 다닐 때 국어 시험 문제에서 단골로 나오던 예문입니다. 역시 종소리가 푸른으로 청각의 시각화가 일어났죠. 문학의 소재 발견이나 창작에 있어서 이 심상의 기능을 잘 이용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일단 눈으로 보면서 시야에 들어오는 것에서 소재를 발견하기 쉽기에 여행을 많이 해봐야 한다는 말들도 하는데요. 같은 여행을 하더라도 각자 보고 오는 것이 다르기에 꼭 많은 곳을 가봐야 한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책 한 권을 읽더라도 어떤 시각으로 읽느냐가 중요하듯이 사물을 대하는 관점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거나 관점을 비틀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천재화가 파블로 피카소는 자신의 사랑하는 딸 마야의 2살 때 모습을 담은 그림을 자신만의 화법으로 재치 있게 그린 게 있는데요. 자신의 딸을 가장 매혹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피카소만의 관점이었기에 세상으로부터 찬사를 받는 작품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는 멋있는 단어를 골라서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싸한 결론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무심하게 지나치는 사건과 사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에다 자신의 입김을 쑥 불어넣는 것이죠. 시를 잘 쓰고 싶다면 기본기를 잊지 않는 것 참 중요합니다. 국어 사전에는 시의 정의를 정서나 사상 따위를 운율을 지닌 함축적 언어로 표현한 문학의 한 갈래다. 이렇게 명시합니다. 이 말대로라면 자신의 정서를 나름대로의 시적 형식에 담아 표현한다면 모두 시라고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만든 자는 시인이라고 부르는 게 마땅하죠. 그렇다면 이 시를 잘 썼다, 아니다 못 썼다 하고 평가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싶기도 하죠. 그러나 제가 지난 수업 때 일기를 제외한 글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쓴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면 시가 시다울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겠죠. 더구나 수많은 공모전이나 등단이라는 과정에 관심이 간다면 그 눈높이에 맞춰봐야 되겠죠. 보통 시가 시답다고 할 때는 함축적인 의미를 많이 언급하는데요. 함축적인 의미란 한 편의 시에서 내부 구조를 바탕으로 작품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와 표현을 말합니다. 압축은 10마디를 5마디로, 5마디를 1마디로 그렇게 줄이는 거라면 시에서의 함축은 무조건 글자 수 줄이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님과 너무 헤어지기 싫어요. 마음이 아파요. 도저히 슬픔을 견딜 수가 없어요. 죽을 것처럼 힘들어요. 그래서 헤어지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비슷한 문장을 100개를 쓴다 하더라도 그건 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시, 여러분 다 아시죠? 비록 자기를 배반하고 떠나가는 사람이지만 변함없이 사랑하겠다는 지고지순한 사랑을 담고 있는데요. 진달래꽃에서 화자 역시 헤어지기 너무 싫고 마음도 아프고 도저히 슬픔을 견딜 수 없겠죠. 죽을 만큼요. 그러나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시에서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아름 따라 가실 길에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이 보낸다. 아름 따라 가실 길에 죽어도 않으려로 화자의 깊은 사랑을 함축해서 표현하는 거죠. 제목인 진달래꽃 역시 화자의 분신이자 사랑의 표상이라는 함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달래꽃 김소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라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 삼음보가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여러분 한번 지금 속으로 걸음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세 걸음 걸었죠. 이게 삼음보입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라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있다면 국어 수업 시간에 시를 공부하는 것을 몹시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럴 때 뭐 음수율, 음보율 이런 것이 나오면 참 그 이론적인 설명을 가지고는 이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같이 진달래꽃을 가지고 가정에서 온 아빠하고 엄마하고 함께 걸어보는 거예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이렇게 걷다 보면 아이가 또 시에 대해서 자신감도 생기고 아 이런 거구나 할 수도 있는 거죠. 꼭 한번 해보세요. 시의 3요소로 운율, 심상, 주제가 있는데요. 운율은 시의 음악적인 요소를 말하며 심상은 회화적인 요소가 되며 주제는 의미적인 요소가 됩니다. 시 속에 함유된 여러 의미가 있다고 해도 시인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이 있겠죠. 그러나 다른 글과 다르게 주제 때문에 주제를 위해서 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학교에서 학생들이 문학 부문을 공부할 때 이 시의 주제가 무엇이다라고 밝혀내는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도 꼭 있죠. 그렇지만 시를 창작한다는 것은 주제를 명시적으로 드러낸다기보다 다른 시적인 요소들과 함께 시를 시답게 만들어내는 데 있습니다. 독자에게 주제가 빨리 발견될수록 식상한 작품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요. 운이 좋게도 시적인 피를 받거나 좋은 소재가 생겨서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시를 쓸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의욕이 불타오른다 하더라도 일단은 메모에서 시작해서 산문 형식으로 문장을 나열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후에 운율이 살아나도록 또 함축적인 의미가 살아나도록 표현을 이리저리 해보는 겁니다. 단어도 틀에 박히지 않게 배치해서 변화를 주다 보면 단어가 앞문장으로도 갔다가 또 제일 끝문장으로도 갔다가 아예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 엄마야 누나야 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다 외우실 정도인데요. 이 시가 왜 잘 외워질까요? 운율의 힘이 큰 거예요. 첫 행과 마지막 행이 반복되고 있죠. 오른편에 보시면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또 제일 아래 보면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이것을 수미쌍관이라고 합니다. 이 시 첫 행과 마지막 행 엄마의 누나의 강변살자 엄마의 누나의 강변살자를 빼고 나면 단 두 행이 남아요. 뜰에는 반짝이는 금물의 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이 시를 이제 시인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것을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산문 형식부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시의 산문이 원래 이거였지 않을까 하고요. 그래서 산문으로 고쳐보면 왼쪽에 있는 내용이 될 듯해요. 엄마 그리고 누나 하면 엄마야 누나야가 되죠. 그리고 엄마 그리고 누나를 야자를 붙이면서 깔끔하게 표현되었죠. 엄마야 누나야. 그리고 저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이것이 강변살자로 정갈하게 바뀌었죠. 그 다음 행에 뜰에는 금빛 모래가 반짝이고 어떻게 고쳐졌어요?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그리고 뒷문 밖에서는 갈잎이 노래 부르듯. 그래서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그렇게 정리가 됐죠?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강변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강변에 살자. 누구와? 엄마야 누나야를 넣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운율이 살아나도록 썼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고요. 한번 집에서라도 어떤 이 엄마야 누나야 비슷한 요 정도 사이즈의 어떤 산문을 써보시고 그것을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서 운율이란 것을 본인이 느끼셔야 합니다. 운율은 시를 시답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유시와 산문시가 대세인 이 시대에 먼 고리타분한 소리야 이렇게 반기를 들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자유시나 산문시라고 운율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시의 본질은 운율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일정한 음보가 반복될 때 운율이 생겨나는 걸 보실까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사문보죠, 이게.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사문보죠. 여기서 음악이 느껴지는 거죠. 그쵸? 그리고 또 있어요. 피네, 피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그것과 또 그 다음 행에서 꽃이 피네, 꽃이 피네. 반복이 되죠. 이것이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가 됩니다. 갈봄에서 갈은 뭘까요? 가을, 봄이에요. 봄, 가을로 하지 않고 이 시인은 갈봄이라고 했어요. 근데 가을을 갈봄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표현을 했는데요. 이거는 시에서는 허용을 해준다는 시적 허용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의성어나 의태어의 사용도 운율을 살아나게 하는데요. 예를 들어 도란도란, 사부작 같이 의성어나 의태어의 사용도 운율을 형성한다는 걸 아시고요. 여러분 적절히 사용해야 되는데요. 단 너무 진부한 표현, 상투적인 표현은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의 동시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은 식구나 시어의 반복이 있는데요. 해야, 고운 해야, 해야, 솟아라. 해는 시어의 반복이고요. 해야는 식구의 반복입니다. 네 번째, 글자 수의 반복이 있는데요. 음의 수가 운율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음수율이라고 합니다. 예전 시조에서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은 3,4,3,4조입니다. 그리고 같거나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에서도 운율이 드러납니다. 벚꽃 지는 걸 보니 푸른 소리 좋아. 푸른 솔 좋아하다 보니 벚꽃마저 좋아. 보니 좋아 좋아. 여기에서도 운율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위치에 따른 운율도 있어요. 문장의 앞부분에서 운율이 일어날 때는 두운이라고 하고요. 또 허리춤, 요운이죠. 요통할 때 요자. 그래서 중간에 나타나며 요운이라고 하고요. 다리쯤에 있으면 가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율이란 것은 시에 들어가야 되는 필수 성분이라는 거, 요소라는 거 꼭 생각하시고 운율을 어떻게 내 시에 반영을 해서 형성을 시킬까 늘 궁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음보와 의성어, 의태어, 같은 식구나 시어 반복, 글자 수 반복, 같거나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 위치에 따른 운율까지 살펴봤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시 잘 쓰고 싶죠? 메타포, 은유라고 하죠. 은유. 은유와 낯설게 하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시인이라면 자신이 알고 있는 언어 중에 최고의 언어만을 골라서 사용하고 싶겠죠. 시어를 창조한다는 것은 세상에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그제도 아니 오늘 아침에도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말인데 시를 통해서 새롭게 읽히는 게 바로 시어입니다. 시 문장 속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상어가 들어가면서 어, 저게 가능해? 그러나 그 조화가 시를 예술적으로 품격을 높이는 존재인 시어로 재탄생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령이는 여기서 일령인 접니다. 일령이는 노래도 참 못해. 여기서의 노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입니다. 어제도 그제도 오늘 아침에도 알고 있던 노래인 일상어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육사의 시에서처럼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에서 여기에서의 노래는 시어로 다른 위치에 서는 거죠. 가난과 씨를 뿌려라와 같이 결합이 되면서 미래를 향해서 현실을 이겨내겠다라든지 역경을 딛고 희망을 향해서 일어서겠다라든지 읽기에 따라서 다의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일상으로 쓰일 때 노래가 보편적 정서를 갖고 있는 데 비해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서랍에 손수건을 넣어 두었다라고 하면 충분히 일상적으로 문제가 없는 문장이죠. 여러분들도 서랍에 이것저것 넣어 두잖아요. 손수건이든 양말이든. 그런데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신 적은 혹시 있으세요? 그런 적도 없을 뿐더러 생각조차 안 해보셨죠? 어때요?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둔다는 것, 품격이 느껴지지 않나요? 러시아의 형식주의자인 시클로프스키는 문학의 언어는 일상 언어와 달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익숙하고 평범한 것들을 문학이 비유적 표현 등의 장치로 낯설게 표현할 때 독자의 인식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진다는 거죠. 시클로프스키는 문학 언어는 대상을 친숙하게 하기보다 독자로 하여금 난해하게 받아들이게 만들어서 인식 과정이 오래 걸리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창작의 길을 나선 자들은 남이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뚫고 가야 합니다. 아무래도 그 길은 험난하고 가시밭길일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황폐한 길을 무작정 가보는 마음이어서는 금세 지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렵죠.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비유나 은유, 상징, 이미지, 낯설게 하기 등으로 포장할 필요가 있는 거죠. 위대한 작품으로 평가받는 작품들은 비유적 표현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수는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고수는 돌려서 꼬아서 표현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예를 든 것처럼 직유법은 일상에서도 참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인 양, 뭐뭐인 듯. 여러분 직유법이라고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우셨잖아요. 유명 시인들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A는 B와 같다. 이것보다는 A는 B다 라고 표현하는 은유가 더 고급진 거랍니다. 그래서 미로 같은 사랑, 직유법이죠. 미로 같은 사랑,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미로라는 단어를 끌어왔죠. 그리고 불꽃 같은 사랑, 여기에서도 사랑이 주고 불꽃은 종입니다. 사랑을 말하기 위해서 끌어왔는데요. 이걸 직유법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보다는 차라리 사랑의 미로, 사랑의 불꽃 이렇게 표현하는 것 어때요? 이게 바로 은유거든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런 은유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왠지 시가 역동적이지 못하다면, 왠지 고리타분하다면, 왠지 진부하다면 그 은유가 이미 낡은 모습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에게 회자되었거나 상식의 틀에 갇혀 있는 경우인 거죠. 요즘 신춘문예에서는 작품의 개성이 차지하는 부분이 아주 큽니다. 아무래도 평범한 대회가 아니다 보니 당선작에서 제외된 작품들과 차별화가 되어야 함은 당연하겠죠? 일반적인 시와 별반 다르지 않은 기법은 심사위원들의 관심을 끌기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비틀어보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면서 자신의 기량을 끌어올려야 할 것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응모자들의 초조함이 지나치게 당선작에 연연해 할 수밖에 없게 되기도 합니다. 좋은 작품을 창작해내기보다 그렇게 하기보다 당선작으로 만들기 위해서 의욕을 불태우는 데 집중하다 보니 신춘문예 당선작 용 스타일과 유행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이 시도했던 기법, 창의성을 모방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벌어지는 거죠. 그러나 시는 인간의 삶을 그려야 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시다워야 하며 시인 역시 늘 깨어 있으면서도 진실해야 합니다. 제가 일강 때 글은 쓰는 것보다 고치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당나라 시인 중에 가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인은 늘 시로 쓸거리가 없을까 목말라 하겠죠. 가도 역시 어느 날 나귀를 타고 길을 가다가 궁리를 열심히 하던 중에 무릎을 탁 칠 정도의 마음에 드는 시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조숙지변수 승퇴월하문입니다. 해석을 하면 새는 연못가 나무에 잠들고 중은 달빛 아래 문을 민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상 전개가 너무 평이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에 빠집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뭐를 넣지? 그러다가 두드릴 고를 생각해냈습니다. 월화문을 승고월하문으로 바꾸어 중은 달빛 아래 문을 두드린다로 만든 거죠. 두드릴 고를 넣어서. 그런데 이번에는 그 문 두드리는 소리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고요한 중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일종의 소음이 될 우려가 있는데 문을 미는 거로 하자니 너무 조용하고 두드리는 거로 하려니 소리가 커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가 참 어렵구나. 이렇게 나귀 등에 앉은 채 퇴와 고를 저울질하며 생각에 잠겼다가 그만 벼슬아치의 행차를 침범하고 만 거예요. 미처 피하질 않은 거죠. 경조윤 한유의 행차였어요. 경조윤은 조선시대로 치면 정의품인 한성 판윤, 지금의 서울시장에 해당하는 벼슬입니다. 끌려간 가도는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고 이 얘기를 들은 한유는 화를 내기는커녕 그 민다고 하는 퇴보다는 두드린다고 하는 고가 좋겠어 하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어요. 그 후 그 둘은 벗이 되었고 이렇게 해서 퇴고라는 고사성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만큼 전전긍긍한다는 것이죠. 고치기 위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고치는 데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학생 수업에서 말하면 아니 선생님 승퇴월화문이나 승고월화문이나 그게 그건데 참 집착이 심하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인 가도처럼 한자라도 가장 적합한 것을 찾으려는 시도가 시인에겐 필요하죠. 시를 쓴 즉시는 눈이 너그러워져서 흠이 안 보이는 법이니까 꼭 묵혀두었다가 꺼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퇴고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정말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등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예전에 웬만한 신문들이 신춘문예 공모 주제로서의 권위를 자랑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작가 지망생 입장에서 신문 지면에 자신의 이름이
찍힌 글이 대문짝만하게 실리고 작가로서의 위치를 확보한다는 것. 신문사에서 원고 청탁을 또 나에게 해올 거야. 이런 기대감. 그것으로 인해서 메이저급 신문사가 어디가 좋을까로 고민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그 양상이 달라졌죠. 신춘문예 등단 지망생들의 마음이 가던 메이저급 신문사들이나 지방 신문사들이나 평준화가 되어가는 듯합니다. 예전에 독자들이 매일 감질나 하면서 조간이나 석간신문을 통해서 연재소설을 읽었다면 이제 웹소설을 읽는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제가 소설 수업할 때 말씀드렸듯이 엽서시 문학 공모나 공모나라를 검색하시면 매해 11월 초순에서 중순쯤에는 전국 신문사들의 공모전 소식이 나옵니다. 공모 장르와 원고량, 또 상금 등의 정보를 보시고 자신과 맞는 곳에 원고를 보내시면 되고 항상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듯해요. 다만 자신의 작품을 여러 신문사에 중복되게 보내시는 것은 반칙입니다. 공모 기준이 비슷하다면 이왕 쓴 원고를 여기저기 보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그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당선될 때까지 완전 범죄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만약 너무 운이 좋아서 두 신문사에서 모두 당선이 된다면 100%두 곳 다 탈락이니까요. 자신의 작품을 웬만하면 공개하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내 글이 여기저기에 노출이 된다면 미공개 원칙인 규정상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표절도 금물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표절에서 명예가 실추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요. 단편 소설이 원고지 80매라고 한다면 원고지 200매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도 잊지 마시고 글의 양을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춘문예나 문예지에 당선되어야만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책을 출간해 내거나 또 웹을 통해 글쓰기를 즐길 수도 있으니 자신만의 방식으로 글쓰기 생활을 꼭 이어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간 4차 시 동안 쉽지 않은 수업 듣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랜 시간 미뤄오신 꿈을 잘 닦아서 장롱에 절대 다시 넣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꼭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뜻대로 잘 안 될 수도 있고 조금 간혹 돌아서 길을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쏘아놓은 화살입니다. 내년 말 이맘때 마지막 남은 달력 한 장을 앞에 두고 허망해하지 않도록 시간을 살리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진정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